착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윤명호 60대 전직 강력팀 형사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흉악범을 잡았지만 승진보다는 아들 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그였다. 그의 삶의 중심은 늘 아들 유진이었다. 유진은 IQ 73의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맑고 순수했다. 명호는 범죄 현장에서 본 인간의 악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유진의 이 착함이 세상의 험한 파도에 쉽게 부서질까 더욱 두려웠다. 유진이 여자친구 소영을 만난 것은 기적 같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소영은 유진의 느린 말에도 항상 웃어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유진을 놀려도 감싸주었다. 명호는 소영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30년간 범죄자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그였지만 아들에게 찾아온 행복 앞에서는 한없이 무장해제되었다. 결혼 후 사돈 강대철이 명호를 찾아왔다. 이제 곧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 근처에 빌라와 1층에 카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공무원이셨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얼마 안 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진이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키우시는데도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쓰셨을 텐데 소영이를 위해서도 유진이를 위해서도 저희가 이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호는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유진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경찰 생활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웠어도 은퇴 후 경찰 연금만으로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돈 강대철의 제안은 그 동안의 노력에 하늘이 주는 보답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대전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명호가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카페 준비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라며 유진의 통장에서 몇백만 원을 가져갔던 사돈. 가족은 점차 유진을 ATM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소영은 더 이상 유진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것도 못해? 커피 하나를 이렇게 쏟아? 너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영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유진이 실수할 때마다 싸늘한 눈빛으로 폭언을 퍼부었다. 처음 유진의 순수함에 끌렸던 소영은 유진이 한번 마음을 열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알고부턴 그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인 강대철은 유진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길들였다. 유진이 질문하거나 거부하면 아버지 말에 감히 어디서 대들어? 라며 따귀를 때리거나 목을 잡고 밀치는 일이 잦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착취였다. 장인은 유진을 앉혀놓고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믿어야지. 이거 다 널 위한 거니까 얌전히 사인해 두거라. 유진은 가족이라는 말에 모든 경계심을 풀었고 그 서류들이 유진 명의의 고액 대출 서류였고 이 돈들은 사돈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돈 가족에게 유진은 아들이 아니라 법적 판단 능력이 취약하여 통제하기 쉽고 부모의 재산이 보장된 완벽한 표적에 불과했다. 명우가 아들의 이상함을 눈치챈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유진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목소리에서 명호는 30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을 느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아빠가 오래간만에 전화하지? 그동안 일이 생겨서 이제서 전화해보네. 잘 지내고 있어? 요새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네. 아빠 잘 지내요.
카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명호는 너무나 잘 알았다. 명호는 즉시 유진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본 것은 거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유진이었다. 장인 강대철이 유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소영은 옆에서 냉소를 띤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요? 명호의 목소리에 강대철이 돌아봤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아,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전화라도 하고 오시죠. 아, 이건 유진이가 또 실수를 해서. 가족끼리 훈육하는 건데요. 훈육? 이게 훈육으로 보입니까? 명호는 떨고 있는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아들의 팔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명호는 그 순간 증거가 필요함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녔던 녹음기를 켜두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던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어른이 혼내기도 해야지요.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셨으니까 유진이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뭐 하나 할 줄 알아야죠. 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유진이가 남들보다 조금 느린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잖습니까?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주면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오는 아이인데. 누가 보면 제가 가정폭력이라도 저지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쪽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고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혼냅니까? 아이 팔에 멍이 들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때려온 겁니까? 아빠. 아빠 그만해. 나 괜찮아. 유진아. 안 되겠다. 유진아, 아빠랑 집에 가자. 하지만 아빠. 제가 여기서 일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랑 돌아가자. 어디 가볼 테면 데려가 보쇼. 그깟 놈한테 맞아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명호는 유진을 데리고 가기 전 유진의 방을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 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짐을 챙겨가겠습니다. 유진의 방을 뒤지다 보니 서랍 안쪽에 처음 보는 수상한 서류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엇을 들키기라도 한 듯 서류들을 못 가져가게 하려고 온갖 욕을 쏟아내고 막아서려 했지만 명호의 키와 덩치에 무엇 하나 쉽사리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서류와 함께 놓여있던 통장, 일기장 등도 숨겨져 있었다. 명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유진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다. 아빠. 유진아, 무서웠지? 지금부터는 아빠가 해결해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명호는 후배 형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씨가 형이다. 도움이 좀 필요해. 형님, 무슨 일이세요? 금융사기랑 가정폭력 사건인데 피해자가 내 아들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다. 형님, 제가 금융범죄팀 최 형사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명호는 사돈 가족을 고소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사기, 강요, 폭행. 명호는 이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제가 30년간 범죄자를 잡아왔지만 정작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이 당하고 있을 다른 가족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의 계획적 사기 및 학대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사돈 가족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겉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어느 새벽 3시 명호는 주방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유진이 잠옷 차림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유진아, 뭐하니? 유진은 명호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장인어르신이 된장국을 좋아하신다고. 준비해야 해. 유진아. 명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유진의 몸이 움찔했다.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몸의 반응이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아빠 집. 안전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집이구나. 명호는 그날 유진을 트라우마 전문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이곳의 선생님은 경계선 지능인의 학대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사였다. 첫 상담에서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상담사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만 반복했고 자꾸 명호의 얼굴을 살폈다.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상담사는 명호에게 조언했다. 유진 씨는 지금 관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했기 때문에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안전입니다. 일관성 있는 안전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유진 씨가 비난받거나 폭력당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으로요. 명호는 그날부터 규칙을 만들었다. 아침 7시 함께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본다. 유진은 말이 없어도 괜찮다. 오전 10시 유진이 좋아하는 목공 작업. 느리지만 정확하게 나무를 다듬는 시간. 오후 2시 산책. 명호는 절대 유진을 재촉하지 않는다. 저녁 6시 함께 저녁을 먹는다. 유진이 실수로 국을 쏟아도 명호는 웃으며 닦아준다. 처음 2주간 유진은 거의 말이 없었다. 명호가 괜찮아라고 말할 때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지 못하는 눈빛을 보냈다. 3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유진이 목공 작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스스로 말을 꺼냈다. 아빠, 이거 의자를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뭐든 만들어. 근데 실패하면 어떡해요? 명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유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실패하면 맞을까봐, 욕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유진아,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선 실패해도 아무도 너한테 화내지 않아. 다시 하면 돼. 유진은 그날 의자 만들기를 시작했다. 다리가 삐뚤어졌고 못질이 서툴렀다. 하지만 명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유진이 완성한 의자는 삐뚤삐뚤했지만 유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아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 내가 만들었구나. 잘했어. 4주째 유진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장인 어르신이 때릴 때 제가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지영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 씨, 당신은 멍청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때리는 건 때리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절대 맞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뭘 해도 실수를 했어요. 유진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한다고 맞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6주째 유진에게 작은 도전이 찾아왔다. 동네 목공소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것이었다. 명호의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유진의 상황을 잘 아는 사장이었다. 아빠, 할 수 있을까요? 해보고 싶어? 네. 근데 또 실수하면. 명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유진은 일주일에 3일 오전 2시간씩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사장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유진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진 씨, 오늘 사포질 정말 꼼꼼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유진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8주째 유진은 명호에게 말했다. 아빠, 나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목소리였다. 명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웃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고 유진의 회복이 궤도에 오른 후 명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형사 시절 동료들이 변호사 개업을 권유했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나는 유진이처럼 세상의 악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명호는 경계선 지능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형사 경험, 법률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통해 배운 느리지만 소중한 삶의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 센터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1. 법률 상담 및 보호 경계선 지능인이 계약, 대출, 결혼 등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무료 법률 상담 제공. 2. 심리치료 연계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네트워크 구축. 3. 인식 개선 교육 가족, 교사, 고용주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유진은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아빠, 그 센터에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명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느낀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덜 힘들어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센터 개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유진이 명호에게 물었다. 아빠, 착한 게 나쁜 거예요? 명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유진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유진아, 착한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착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내 가장 큰 강점이야. 유진아, 내 착함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아빠는 내가 그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 그게 우리 센터가 하려는 일이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센터가 문을 연 첫날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다. 딸은 24살 경계선 지능이었고 최근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명호가 법률 상담을 하는 동안 유진은 그 딸과 센터 한편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결혼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아빠가 제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있어줬어요. 처음엔 못 믿었는데 진짜였어요. 그 딸은 유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유진도 함께 울었다. 둘 다 같은 아픔을 알고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그 어머니가 명호에게 말했다. 유진 씨가 저희 딸한테 큰 힘이 됐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괜찮아졌다는 게 희망이 되나 봐요. 명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유진은 여전히 느렸고 서툴렀고 세상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그 착함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말했다. 아빠, 오늘 제가 도움이 됐어요? 그럼. 내가 있어서 그분들이 위로받았어.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명호는 깨달았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유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순수함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명을 준 것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의 착함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착함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회복은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 하나하나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있었다. 센터 개소 6개월 후 유진은 주 2회 또래 상담을 맡게 되었다. 전문 상담사가 아니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공감과 희망을 나누는 역할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명호에게 물었다. 아빠, 제가 겪은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아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덜 아플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쓸모가 있어요. 명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내 존재 자체가 쓸모 있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아빠는 행복해.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오랜만에 진짜 평안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악몽 없이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